휴게소에 있을 조스타님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스타가 없는 관계로 그냥 뭐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 공유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JS인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리액트 메모 기사를 봤는데요. 네. 리액트 메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저 대한 메모가 내용. 어떤 의미로 메모인가요? 메모이제이션의 메모입니다. 예. 보통 이제 리액트.메모를 하면은 그 리액트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프로퍼티의 샬로우 딥을 떠가지고 이제 뭔가 체인지가 있으면은 그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예. 저 화면 좀 확대 좀. 아, 네. 쉘로우 디프가 뭐예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레퍼런스만 체크하는 거예요. 네, 레퍼런스가 바뀌었으면은 그 바뀌었다고 치고 그 오브젝트를 뭐 순회하면서 그 밑에까지 디프를 뜨는 건 아닌 거죠. 메모를 하면은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첫 번째 단계 뎁스에 있는 값들만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원시 타입이면 당연히 값 비교니까 상관없는데 뭐 오브젝트가 넘어올 수 있잖아요. 오브젝트의 안에 프로퍼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검사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뭐 무비를 만드는데 이제 타이틀과 릴리즈 데이트가 바뀌지 않았으면 굳이 다시 렌더링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리액트 메모로 한번 무비를 감싸주면은 메모 이즈 무비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앵귤러는 그냥 자동으로 해주면 돼.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앵귤러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귤러는 그 도움 렌더링은 안 되는 건 맞지만은 값은 비교하게. 값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건 값까지도 비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앵귤러에서 체인지 스택션 전략을 온푸시 전략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온푸시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메모를 안 하면 그러면 항상 렌더하나요? 네, 렌더 함수가 호출은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버추얼 돔에 의해서 돔까지 다 렌더링 되는 건 아니죠. 네. 버추얼 돔까지는 가겠네요. 그러면. 그쵸, 예. 버추얼 돔에서 디프 된 거를 맞아요, 하면 예. 근데 메모를 하면은 그것까지 안 한다는 네, 거죠. 그것까지도 안 가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로 저걸 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의 두 번째 콜백을 넘기면은 그 이제 그냥 샬로우 디프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까지 탐색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뭐 만약에 여기에 유저가 들어갔다고 했으면 유저의 네임까지도 더 타고 들어가서 비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리턴 값의 불린을 넘겨서 실제로 그 렌더링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할 수 있다. 네. 그럼 콜백이 넘어가면은 콜백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것도 하고 뒤에 것도 하는 거예요? 콜백만 할 것 같은데요. 네. 콜백에서 판단하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컴포넌트를 작성하다 보면 컴포넌트 내에 또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뷰만 바뀌었는데 결국 무비까지 렌더링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무비에서는 뭐 안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한번 그 메모 위드 무비를 만들어줘서 타이틀과 릴리즈 데이트가 안 바뀌었으면 얘는 아예 그냥 무시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뭐 퍼포먼스를 조금이라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 펑션 저희가 그 온 클릭에다가 저희가 펑션 같은 거를 많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 펑션을 이제 컴포넌트에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인라인으로 그냥 바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렌더링 될 때 이 콜백 펑션이 무조건 생성되는 거거든요. 네, 이 my 앱이 그 실행될 때마다 이 펑션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그아웃은 메모이즈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네. 쟤네들은 항상 실행이 돼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실행되다 보니까 그냥 뭐 샬로우 디프를 딱 뜨면은 무조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훅스를 이용해서 유즈 콜백이라는 훅스를 이용해서 약간 좀 캐시해놔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옮겨라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네, 뭐 이 정도입니다. 글은 포스트 메시지의 성능에 관한 글이고요. 포스트 메시지가 창하고 창 사이에 그 스레드, 워커 워커 스레드랑 통신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포스트 메시지를 프로덕트에서 써본 적은 없어서 근데 되게 글을 재밌게 좀 깊이 있게 써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워커의 포스트 메시지, 그러니까 워커를 사용하는 거를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포스트 메시지의 성능이 되게 좋지 않아서 꺼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리지 않고 성능 측정을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성능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과거에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능을 이제 보통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포이치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하고 싶으면 포이치를 뭐 100번 돌리고 그리고 포문을 또 100번 돌리고 해서 성능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되게 작은 부분이고 실제로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성능 측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덕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그리고 뭐 바벨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바뀐 코드는 또 어떤 식으로 성능을 내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그 포스트 메시지의 성능에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포스트 메시지의 성능을 측정하려면 이게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시지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스펙이 아니고 HTML 스펙이고요. 그리고 포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뭐 객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카피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투 스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시리얼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큐에 쌓은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 디시리얼라이즈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게 그 제이슨 스트링 파일이랑 제이슨 파스의 이제 좀 똑똑한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얘들은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데 얘들은 좀 더 다양한 애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맵, 셋, 어레이 버프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더 스마트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거 기준으로 좀 측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코드가 여기 있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보낼 때 측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게 실행될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실제로 얘가 데이터라는 뭐 오브젝트.데이터를 데이터를 읽기 전까지는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거를 좀 뒤로 미룬다고 해요. 그 파이어폭스를 제외하고 크롬하고 사파리는. 그래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읽었겠죠. 읽고서 퍼포먼스를 찍어서 측정을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스트럭처드, 디시리얼라이즈, 시리얼라이저 같은 인터페이스가 외부로 공개된 건 아니고 네네 맞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를 넘길 때 네 내부적으로 구현된 건데 맞습니다. 이 디시리얼라이저 하는 시점을 우리가 알려면은 실질적으로 그 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순간 네 디시리얼라이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쏘기 전에 한번 측정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 안쪽에서 이 데이터라는 프로퍼티를 읽은 다음에 바로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파이어폭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크롬하고 사파리 기준으로만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이 실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환경에 맞게 성능 측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때는 이제 포스트 메시지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이크로 벤치마크 식으로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크 첫 번째가 얼마나 좀 많은 메시지를 보내면 성능에 이제 변화가 있는가를 봤고요. 그래서 이게 객체의 넓이 그리고 객체의 깊이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뭐 뎁스가 깊고 넓이가 넓으면은 더 성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환경에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요 밑에 보면 레일이라고 그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측정 기준들이 밑에서 이 포스트 메시지를 선택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최적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척도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kB일 때 뭐 16메가, 이게 최악이 이제 16메가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밀리세컨드, 네, 밀리세컨드가 기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래에서 포스트 메시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삼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가 포스트 메시지를 좀 느리게 만드냐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별 내용은 없고 그냥 스트링 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 때 당연히 이렇게 좀 증가를 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뭐 100kB나 이때 뭐 10m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RAIL 요 기준을 이 사람은 좀 적용을 하고요. 뭐 약자인 거. 네, 리스폰스, 애니메이션, 아이들, 로드 이런 기준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유저랑 인터랙션 하는 거는 100ms보단 아래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보면은 위쪽에서 보면은 포스트 메시지가 100kB가 넘어갔을 때는 100ms보다 속도가 더 넘어가요. 그러니까 100kB 미만일 때 좀 적절하다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100kB가 넘어가면은 100ms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저 인터랙션 타임이 길어지고 레일 기준에서 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kB를 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게 왜 저렇게 긴 거지? 그냥 사실 뭐 네트워크도 아니고 그냥 메시지 그냥 교환하는 건데. 100kB? 네. 근데 저건 테스트를 하려고 일부러 이제 저렇게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환경을 만들어놔서 밑에 보면 테스트한 거 아니에요? 예제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되게 커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에 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정제를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막 그거 얼마나 커지는지 상관 안 하고 쌓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JS 기반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10kB가 적당하다고 해요. 왜냐면 60프레임 기준 했을 때 1000 나누기 60 하면은 뭐 16ms, 네,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위쪽에서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좀 스크린이 안 좋으니까 10kB를 넘어가면은 또 JS 애니메이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 포스트 메시지를 엮을 때는 10kB 미만을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kg도 굉장히 크긴 크다.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PROXX라고 뭐 지뢰찾기 비슷한 게임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게 뭐 2000 배열이고 각 셀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40 x 40셀이면은 총 합치면은 제이슨 이제 크기가 134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쓰는 거. 네. 그래서 포스트 메시지에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kB나 뭐 10kB 이런 거를 좀 위한 최적화 방법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다 보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랑 인터랙션 하는 것도 느려질 수 있고 애니메이션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머.js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변경된 부분만 드래프트 단계 이런 걸 더 가지고 변경된 부분만 실제로 반영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단계를 더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드래프트 스테이트를 어떻게 다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만 뽑게 되겠죠. 뽑은 다음에 포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변경된 부분만 날려서 통신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기서 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머.js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뭐 아웃풋은 이런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리무브해서 뭐 어떤 객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이전 객체를 계속 네.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 객체, 네, 그래야지 새로운 것만 받아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 통신할 때 사이즈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포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워커 스레드에서의 처리까지 고려한 게 아니라 포스트 메시지 자체를 지금 벤치마킹 한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네네, 게 거의 맞아요. 대부분 비용.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청킹이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이제 저 위에 거를 그 패칭 방법을 쓴다고 해도 초반에 어떤 필드를 잘못 찍으면은 70kB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게임에서. 근데 그러면 애니메이션에는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유저 인터랙션은 아까 그 웨일 10kB. 기준으로 100kB인데 애니메이션은 10kB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하는 방법이 청킹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1에서 10까지 자기의 리밋을 정해서 10kB 미만으로 자르던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잘라서 보내고 응답받아서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좀 따다다닥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좀 CPU가 좋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사양폰에서는 차라리 이런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이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V8 최적화에서 봤던 것처럼 객체가 클 때 제이슨으로 그 파스를 해놓으면은 최적화가 더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제이슨 형태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링크가 그거랑 동일한 링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이슨을 이용하면은 더 빨라질 수 있을까를 연구했는데 뭐 아니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이너리 포맷인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메시지에서 보낼 때 뭐 시리얼라이즈하고 디시리얼라이즈를 하잖아요. 근데 어레이 버퍼를 사용하면은 그 단계가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단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는 방법이 한 게 있고요. 나왔네요. 네, 그리고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넘기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메모리를 자바스크립트가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메모리 통제를 이런 뭐 러스트라든지 C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뉴얼하게 하게 되면은 더 좋을 것이다, 성능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러스트 코드인데 제가 러스트는 잘 몰라서 이건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쉐어드 어레이 버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 웹 어셈블리랑 쉐어드 어레이 버퍼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통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kB가 넘어가지 않으면 포스트 메시지도 쓸만하다. 일반적인 유저 인터랙션에서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쓴다면은 10kB. 근데 또 그래도 또 성능적인 걸 가져가고 싶다면 아까 위에서 나왔던 그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포스트 메시지 쓰는 것 자체가 메인 스레드를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뒤에서 더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에서는 포스트 메시지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걸 보면서 되게 이 사람이 그래도 내공이 있다고 느낀 게 이제 뭐 SAB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스레드 프로세스 통신할 때 IPC 할 때 쓰던 그런 기법이고 청킹 같은 것들은 뭐 많이들 쓰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패킷 같은 게 갈 때 한 번에 담아가지 않고 걔들이 다 쪼개서 나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좀 이해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좀 깊게 팔 수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재미있게 읽었던 포스트입니다. 게임 개발자인가요? 게임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보니까 아까 그 PROXX 네. 그게 게임이에요. 웹게임. 네. 전문 게임 개발자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링크 보면은 이 사람이 중간중간 링크 건 글들도 되게 도움되는 게 많이 있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윅 레퍼런스는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윅 레퍼런스와 파이널라이저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윅맵과 윗셋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뭐 저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언제 필요하지? 이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나도 엄청 궁금했어. 예, 예. 윅맵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키 값에 약한 참조를 걸어서 해당 참조가 다른 곳에서 더 이상 참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윅맵이 잡고 있는 그 키 값과 그 컨텐츠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API를 보시면은 이제 윅맵을 만들고 이제 블록으로 스코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ref라는 오브젝트를 선언하고 메타데이터에 이제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윅맵에 키 값으로 이 ref를 놓고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해당 키 값으로 get을 해보면 메타데이터가 나오지만 이 블록 스코프를 넘어가면은 해당 ref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예.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럼 뭐 윅셋도 똑같은데 이제 이건 셋인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보시면은 그 윅맵은 그 키 값에는 되게 약하게 참조가 걸리지만은 사실 키 값이 계속 살아있는 한 그 밸류에는 강하게 참조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키 값이 계속 있으면은 이 값이 다른 데서 참조가 안 걸리더라도 계속 살아있는 거죠. 예. 값이 살아있는 한 이제 밸류가 강하게 참조가 걸려있는데 값에 약간 약한 참조를 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는 이 윅맵은 보시면 이 ref가 키 값인데 키 값에 약한 참조를 걸었지만은 이 메타데이터에 약한 참조가 걸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게 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전 윅맵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내가 담고 싶은 어떤 값이 다른 곳에 참조가 안 걸리면은 그때 이걸 다 날려줘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키 값에 이렇게 걸리길래 도대체 어디서 쓰는 거지? 저는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윅레프고요. 이 윅레프는 약한 참조를 만들 수 있게만 해주는 언제 나온 거예요? 아직 그 탑재는 안 됐고요. 대충 보시면은 이제 get 이미지에다가 네임이 들어오고 이 네임을 활용해서 비용이 큰 연산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리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맵을 하나 선언해가지고 이 네임이 같다면은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시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제 그 해당 이미지가 더 이상 쓰는 곳이 없는데도 이 맵이 해당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메모리에. 메모리 릭으로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윅레프를 쓰면은 이렇게 처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캐시를 하나 만든 다음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뭐 그 네임을 가지고 ref를 가져왔는데 ref가 만약에 있으면 이제 deref를 해가지고 해당 값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리턴하는 거고 그리고 없으면은 이제 그 비용이 비싼 연산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 이미지를 윅레프로 약한 참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윅레프 값이 나오고 그거를 캐시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미지를 리턴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이미지에 참조가 없으면은 다른 곳에서 이 이미지를 쓰지 않으면은 이 이미지는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네임은 살아있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그거예요. 네임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예측하기 되게 힘들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파이널라이제이션 그룹이라는 API가 있어요. 네. 이건 또 뭐냐면은 이거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전체를 보면 좋은데 이 네임을 그 파이널라이제이션 그룹에 이 이미지와 네임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셋하기 전에 셋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파이널라이제이션 그룹이 콜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이터레이터를 아까 우리가 그 등록한 그 이터레이터를 돌면서 해당 네임이 캐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에 있으면은 이게 계속 어딘가 참조가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근데 없으면은 이제 캐시에다가 네임도 같이 딜리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키 값이 계속 살아있는 문제는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저 파이널라이즈 그룹을 선언해서 어디에다가 등록해줘야 하는 거예요? 파이널라이제이션 그룹을 이렇게 생성했잖아요. 그럼 파이널라이제이션 그룹이 생겨났고 이거를 레지스터를 하는 거죠. 저렇게 예. 레지스터를 근데 이게 그냥 위크맵하고 네. 위크래프하고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요? 그 위크맵, 그러니까 캐시가 위크맵이면 아, 메인, 밸류를 위크셋으로 네, 위크래프로 하고 하면은 밸류가 없으면 밸류가 날아갈 거고 키도 더 이상 사용되는 데가 없으면 키도 날아갈 거고. 이 네임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가? 예, 키값은 계속 살아 있는 거죠. 웹인 경우는. 근데 키값이 쓰이는 데가 없으면 날아가잖아요. 위크맵에서. 네. 근데 지금 이 키값이 네임이잖아요. 네. 키값이 지금 네임인데, 네. 예. 이 네임은 계속 어딘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윙맵은 또 키값으로 그 원시 타입을 쓸 수가 없어요. 그치.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막 그럼 다 위그래프로 다 감싸버리고 싶은데 뭐 그러지 말라고 돼 있고요.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런 내용이고 아직 뭐 서포트 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까 그 퍼포먼스 그것도 쓰이는 데가 없는 거예요? 브라우저 중에? 파이널라이즈 이것도 아직 구현 안 돼 있어요. 네. 아마 같이 구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음으로는 OS9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태훈님께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OS9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OS9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뭐 OS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OS하고 연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OS9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 네. 관계자 분께서 보고 계시면 미리 양해를 정확한 그 발음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OS9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익스프레스 기반의 뭐죠? 세일러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익스프레스 기반의 2차 그 API 서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거는 얘가 러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빠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얘의 주 목적은 빠른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보안 정책들을 쉽게 추가를 해서 보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러스트로 만들고 뭐 와즘으로 이제 그렇죠. 바이너리가 나오는 거죠. 나오고 네. 그 JS가 그 API를 호출하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이너리가 나오고 그 바이너리에게 이제 우리가 REST API를 작성을 하면은 뭔가 엔드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엔드포인트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컨트롤러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솔직히 우리가 다 날 코딩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npm 모듈들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져다 쓰는 모듈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모듈 내에서 다른 URL을 호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 그 모듈 내에서 파일의 인풋, 아웃풋, I/O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좀 그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파일 I/O 해버리면 파일에 있는 걸 가져다 써가지고 이런 정보의 유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OS9를 만들게 됐는데 얘는 러스트로 만들어서 굉장히 빨리 동작하지만 이 보안 정책들을 쉽게 매핑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어디 있지? 잠시만요. 베스트 NC. 자,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OS9는 시큐어하다, 보안성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안 정책을
쉽게 등록을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컨트롤러죠. 그죠? 유저 네임이 들어왔을 때 worker.js 컨트롤러를 실행을 하는데 실행할 때 이렇게 이제 폴리시라는 객체를 받아가지고 이 보안 정책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돼서 요렇게 요청이 왔을 때 요 worker.js라는 컨트롤러 로직을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정책들을 요렇게 따라라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요렇게 보안 정책을 등록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이런 게 이미 있더라고요. 이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Node.j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보안 관련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정책화하고 그 다음에 추상화해서 이미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따라서 오스굿도 보안 정책을 쉽게 등록할 수 있게 지정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JS 등록한 워커 JS에서 아웃바운드로 나갈 수 있는 URL 다 명시해 놓은 그렇죠. 거죠? 아웃바운드로 나갈 수 있는 URL도 명시해 줄 수 있고, 제가 요 관련된 API들을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아웃바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에서 어떠한 HTTP 메서드에 또 그 정책을 허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HTTP뿐만이 아니라 파일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어떠한 통신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어떠한 요청에 대해서 컨트롤러를 실행을 할 때 보안 정책을 이렇게 확실히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스트로 작성이 돼서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는데 1초에 40K면은 4만 개죠. 네. 4만 개의 요청을 이건 그냥 단순히 헬로 월드를 리스폰스 해주는 건데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심플하다. 심플하다라는 거는 여타 다른 비슷한 종류의 웹서버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리퀘스트 받고 컨텍스트 받고 리스폰스 가지고 또 이제 리턴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엔드포인트 명시하고 익스프레스도 그렇게 돼 있지만 바로 여기다 컨트롤러 함수로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파일로 컨트롤러를 지정을 해주면은 요 파일이 이제 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죠. worker.js.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여기 그냥 함수 써버리면은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러 함수 이렇게 해버리면은 되게 길어지잖아요.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이 방식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러를 파일 단위로 다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네. 파일로 정의해버리면. 그래서 컨트롤러를 파일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파일을 되게 이렇게 좀 더 미니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해당 파일에는 파일이 미니멀해서 되게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은데. 파일은 많아지는데 파일 내용이. 내용이. 그래서 그리고 그 파일들을 작게 쪼개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니까 잠깐 간단히 한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시간이 58분. 네. 그래서 얘는 메일 건이라는 API를, 클라우드 API를 통해서 메일을 이제 컨택 리스트를 주고받는 그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자, app.js에서 자, 이렇게 컨택트라는 요청이 포스트로 들어왔을 때 contact.js 컨트롤러를 실행을 해주는데 요런 이제 정책을 갖고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포스트를 요 URL에 대한 포스트 요청을 아웃바운드로 이제 허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같은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 서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컨택트
rust.js가 돌아가는 방식은 그냥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냥 일반 컨트롤러랑.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메일건이라는 그 API를 사용을 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다른 URL을 호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일을 이제 인풋 아웃풋 한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에러가 나겠죠. 여기에서 지정한 보안 정책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안에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게다가 러스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빠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